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형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주말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을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교육이란 게 조금 힘들고 약간 지치고 그럴 수 있는데 또 한 10개월간 여러분께서 또 정책도 제안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또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교육이 진행되는 거라고 조금 이해하시면서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혹시 브레이브걸스가 요새 유행하던데 혹시 롤리는 다 듣고 오셨나요? 혹시 쉬는 시간에? 저는 저도 한번 듣고 있었는데 그 뭐지 가오리춤 그게 계속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브레이브 걸스의 그 유정 꼬북자 아시나요? 그 눈웃음 그분께서 인터뷰하시는 게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새 인기가 많아가지고 브레이브 걸스가.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은 무대에서 딱 한 분을 찍는데요. 앞에 계신 분.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막 해야 이렇게 공연을 해야지 하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또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또 지금 얼굴을 켜실 수 있다고 하면은 카메라를 같이 켜면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서로 반응도 보고 이렇게 또 켤 수 있는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강의 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질문 아니라도 뭐 또 같이 웃었으면 좋겠다, 이 강의를 듣다가 좀 재밌다 이런 거는 또 크크크 이런 것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재밌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잘 되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이제 PPT를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제목은 청년 정책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먼저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있는 단체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어보셨다고 하면 저희가 또 홈페이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치면은 저희 단체 소개가 나오고요. 간단하게 제가 PPT에 이렇게 소개를 적어왔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삶의 이행 단계에 있는 청년이 겪는 각종 사회 문제를 지역 청년들의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발적 시민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 정책 수립 개선입니다.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그다음 정부 혹은 이제 의회하고 협치를 통해서 더 나은 정책도 수립하거나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론장, 토론장 이런 것들을 열어서 이슈와 담론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활동과 지역 교류입니다. 저희 단체가 이제 전국에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제주도부터 강원도, 광주, 서울, 경기, 대전 정말 다양한 지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한번 모여가지고 각 지역 상황들도 확인하고 그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는 그런 교류의 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와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정부 혹은 이제 의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심도 깊은 이야기들, 데이터들이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한번 쳐서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화면 켜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청년 문제일까 이런 건데요. 여러분께서도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청년은 어디서 어디까지고 도대체 청년 문제는 무엇일까? 약간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랑 또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가 또 다를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간단하게 우리가 부모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는 그런 것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청년 문제 대책이에요. 그래서 그간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청년이 제기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정부가 이런 것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했을 때 정부가 아닌 우리 청년 당사자들은 과연 어떤 것을 청년 문제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을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청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 청년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크게 뭐 급속한 사회 변화, 예측 불가능한 미래, 이전과는 다른 감각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인 어떤 것이 청년 문제일까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제란 이렇게 한데요. 혹시 청년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채팅창에 혹시 자유롭게끔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청년이란 무엇일까? 사실 우리 세대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청년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크게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대학생이다. 아니면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직장인이다. 아니면 신혼부부다. 이런 것은 있는데 사실 내가 청년이다. 이걸 떠나서 나중에 내가 경남에 살고 있는 경남 청년이다. 사실 이런 것들을 또 소속감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청년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준비를 해왔어요. 보면은 막 파이팅 넘치는 것들 있죠. 이런 사진들. 청년이라고 하면 항상 뭔가 파이팅이 넘쳐야 된다. 그리고 뭐 젊다. 그다음 푸르다. 푸르다 해서 제가 초록 색깔도 들고 왔어요. 초록색 푸르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뭔가 도전을 해야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청년이라고 했을 때 조금 지금의 청년들은 좀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이 청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청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될까? 청년이라는 것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려다가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고 찾았어요. 뭔가 여기서 치면은 올바른 정의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청년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볼까봐 제가 이렇게 좀 크게 글자를 따왔는데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한창 성장, 한창의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어디까지가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일까요? 약간 어정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이번에 성년 남자라고 돼 있어요. 청년이라. 성년 남자 그럼 성년 여자는 청년이 아닌가요?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해가지고 약간 헷갈려서 제가 일단 사전적 정의는 찾기가 조금 힘들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기가 힘들 것 같다. 여기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나오는 것들 청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청년 문제라고 한번 쳐봤어요. 청년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럼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혹시 사전에서는 청년 문제라는 게 있을까 해서 제가 쳤는데 청년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고민을 해보니까 뭔가 복합 명사 아니면 최근에 나타난 그런 단어 그런 거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것 같아가지고 청년 문제라고 했을 때 안 나타나는데 여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말 셈에 한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문제가 뭔지 이렇게 검색 결과가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말 셈에 들어가서 똑같이 또 청년 문제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말 셈이라고 해서 청년 문제를 쳐봤는데요. 역시 여러분께서 잘 안 볼까봐 제가 타이핑을 좀 글자를 크게 했어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따놨는데 청년 문제 하니까 청년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읽다가 뭐죠 청년과 관련된 문제가 청년 문제 뭐 당연하다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오잉 이게 뭐지 하는 게 있었는데 뭐라 돼 있었냐면 청년들에게 북한 사회의 이념과 사상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당과 수령의 중심으로 결속시키는데 그 핵심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약간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셈이 뭔가 좀 찾아봤더니 뭔가 전문가분들이 했다기보다 신조어라든가 최근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조금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처음에 청년 문제라고 쓰신 분은 이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금 그런 성향이 들어있어서 청년 문제는 뭐 북한 사회 이념과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청년에게 가르치는 게 청년 문제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재밌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이런 건 청년 문제가 아니죠. 저희 북한과 상관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년 문제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청년 문제라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들고 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좀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우리가 언론이나 아니면 평소에 많이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죠. 바로 이제 청년 실업률 인 거죠. 이제 실업률이 높다 이런 것도 청년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뭐 데이터예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청년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 아니면은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이제 청년 문제가 이제 청년 실업률, 실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제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 20대에서 29세가 이제 고용률이 조금 가장 낮고요, 추이가. 그리고 증가하는 추이도 많이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제 60대 이상이나 이제 50대, 3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증가하는 추세를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는 뭔가 고용이 어딘가에는 되고 있는 것 같은, 그게 이제 좋은 일자리든 안 좋은 일자리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세부터 30대 그리고 40대에서 50세에는 큰 변화는 없이 고용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층 이 고용할 곳이 많이 없다. 이거 실업률하고 또 같이 이야기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자리 그리고 실업,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것이 청년 문제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은 세대별 우울증 환자 비교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2년 그리고 2018년에 비교해서 세대별로 우울증 환자의 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시면 10대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고 30대도 증가하고 40대도 증가하고 50대도 증가한 추세를 보였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것은 20대의 증가율이 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의 우리 청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감, 아니면은 거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울증, 그리고 이 심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아니면은 뭐 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이런 우울증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도 약간 비슷한데요. 이거는 2018년 연령대별 자살 시도 비율이에요. 한 번이라도 이러한 시도를 해봤다라는 이런 비율을 조사한 건데요. 보시면 역시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20대가 내가 자해 생각을 해본 적 있다, 아니면 시도를 해본 적 있다, 아니면 자살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본 적 있다, 생각을 해본 적 있다 비율이 사실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대는 많은 문제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가정이라는 집에서 부모님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뭐 고용과 실업,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리적 안정감, 그다음에 신체적 건강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게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층의 우울증이 좀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 중에서 여성들의 이제 우울증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나타나요, 급격하게.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울증, 그다음 심리적 불안, 정서적 불안 이런 것도 우리 청년 문제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주위에서 또 많이 듣는 이야기죠.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도 청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많은 청년들이 있어야만 우리랑 같이 뭔가 활동을 하거나 같이 창업 활동을 하거나 일자리 활동을 하거나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관련된 문화 인프라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들, 아니면 경남에서 자꾸 없어지고 수도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청년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른쪽에 보시면, 네, 청년 부채, 최근 들어서 청년 부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청년 부채가 이제 2016년에서 2017년도 급격하게 조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것, 옛날에는 사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빚이나 부채를 개인의 문제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청년의 개인의 부채에 집중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지탱해 줘야 될 핵심인데, 그 핵심인 청년 주체가 빚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사회 문제로 여길 만하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사실 빚을 내고 싶어서 빚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빚을 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인데요. 소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 월 연평균 소득이. 그래서 이게 또 많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경제적인 뭐 악화로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임금은 그대로인데 아니면 물가 상승률로 올라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기 안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여러분께서도 생각했을 때, 아, 이런 게 청년 문제다라고 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보면 이거는 또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다음에 아기를 안 가진다. 네, 이런 것도 사실 청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청년 세대에 대해서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설문을 좀 했을 때, 한 50% 가량이 결혼 의향이 조금 적다, 아니면 출산할 의향이 없다, 이런 게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가 사실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이 어떤 가치관 아니면 어떤 사회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청년 문제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가구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집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고, 앞으로 미래를 하기 위해서는 나도 좋은 집이 필요하고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거주하는 기간이 조금 적다. 그리고 임대료도 일반 가구보다도 청년이 조금 더 많이 부여하고 있다. 그럼 대출금 부담도 청년들이 높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어르신들 아니면 기성세대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바라보기 힘든 경향이 높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인 우리들이 직접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여기 경남 청년 네트워크에서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청년 문제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청년 문제가 엄청 다양하죠. 그리고 엄청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영상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동영상을 볼 건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동영상 봐야 되니까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엔 동영상이니까 동영상은 조금만 시간 내서 같이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여기에서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게 질문에서 누군가는 앞으로 나가고 누군가는 뒤로 나갑니다. 1, 2년 단위로 집을 옮겨야만 한다면 한 발 뒤로. 네, 4대 보험을 못 그래서 받는다면 한 발 뒤로. 질문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얼마나 다양한 가족 때문에 청년들이 친구들에게 있고 놀림당했다면 한 발 뒤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주는 동영상이거든요. 한번 결혼 집중해서 혹은 출산으로 경력 단절이 같이 두렵다면 한 발 뒤로. 공공장소에서 조롱이나 시선을 받지 않고 애인과 스킨십할 수 있다면 한 발 앞으로. 근처 어떤 화장실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한 발 앞으로. 나이 때문에 무시당한 적 있다면 이성 애인이 있는 척 해봤다면 내 식습관을 구구절절 설명한 적이 나의 가족 형태를 사람들에게 종종 설명해야 대학이나 직장에 학교 동문회가 있다면 학력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연애 형태는 잘못됐다고 배운 적이 있다면 등과금을 연체해본 적이 있다면 휴학하고 등록금을 벌어야만 했다면 자신의 성별, 장애, 신체 등이 미디어에서 희화화된 적이 있다면 보호자 동의서, 보증금 마련, 사투리, 서울에 있는 대학, 신용카드, 노골적인 시선, 실업급여, 마이너스 통장, 육아휴직, 산업재해, 상사의 성별, 출신 지역, 소득을 증명, 학창시절 가외, 해외여행, 최저시급, 성범죄, 출산 계획. 예상은 했는데 막상 맨 앞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속이 답답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저의 등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 대부분 이제 딱 겉모습을 보시고 무조건 외국에 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한국말을 잘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죠. 취업하는데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죠.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뭐 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방에서 살다 올라오면 좀 불리하죠. 장애인 성소수자이고 수급자인데 현재 나의 위치가 정말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꼈고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료비 지출이 수급비보다 초과하는 상태인데 굉장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래서 공공의료에 가까운 복지 시스템과 의료보건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고 맨 끝이네요. 맨 끝이고 질문을 받았을 때 더 뒤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고 지정성별 여성이면서 성소수자 활동가로 살고 있는데 전혀 나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나에 대한 감수성이 없고 나를 위한 법제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당연한 실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하고요. 성소수자 활동가들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고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시각장애 1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요. 주에서 아까 세 번째 정도로 봤었는데요. 사실상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건 고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은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떻게든 뭐 계약직이라도 언제나 일을 해서 사회에 나가고 싶고 사회 일원이 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기준선에서 조금 뒤에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뒤로 와가지고 예전하고 많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조금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임신 출산 관련 때문에 경력 단절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출산도 문제긴 하지만 일단 출산한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장애인이면서 여러 가지 소수자분들과는 다르게 좀 더 특권층을 생각했는데 그거 외에서 제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받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딱 이 정도 위치로 갔다고. 저가 대학원생이면서 지금 저 앞으로 빚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게 다 학자금 대출 빚이고 교육 관련돼서 그게 다 대학에 다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같이 돈이 없어도 대학원에서 교육을 계속 받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 대학원생들이 지금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도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뭐 워킹맘이든 아니든 그런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관계없는 공간에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제 주변에 많구나.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의 개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알바에 전전하지 않아도 조금은 자기가 뭘 원하고 꿈꾸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저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로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을 조금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니면 좀 어떤 고민점이 드시는지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청년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 문제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우리 청년층이 또 다양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역도 다양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사도 다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도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문제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여기 아마 경남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면 경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집값 오른율도 더 높고 그다음에 거기 교육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뭔가 우리랑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수도권에 나타나는 청년 문제 그리고 지역에서 나타나는 청년 문제도 조금 다르게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조금 봤고, 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 세대는 우리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부모님들 아니면 주위에서 우리한테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그래서 취업은 언제 할래? 일은 다시 언제 시작할래? 아니면 뭐 결혼을 언제 할래? 약간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청년 문제일까 약간 생각하면 느껴지시나요?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해 왔는데 부모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 그리고 고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 자식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또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원해 줘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일자리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자리 문제를 많이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부모님 세대를 조금 이해해 봤으면 좋은 게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IMF 외환 위기를 겪었어요. 혹시 겪으신 분 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네, 저는 겪지 못했어요. 네, 저는 겪지 못했는데 이때 정말 정치 문화 아니면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전환점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우리나라에 닥쳐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고요. 직장을 잃고 이제 길거리로 직장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뿐만 아니라 이때는 그 주택 가격도 정말 하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서는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주식이 한 50% 가량 절반 정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겪었던 최악의 상황 그런 것들이 IMF였다. 그리고 이때는 정말 많은 실업자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왜 이러한 IMF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 기업의 약간 문어발실 확장 그리고 이제 정치권과 기업이 서로 유착하면서 정말 내실 있게끔 커져가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1997년부터 뭐 한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뉴스를 틀면은 이 당시에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어떤 그룹이 해체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막 4년간, 3년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30대 재벌 기업 중에 그 당시에 한 17개의 재벌들이 퇴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은행은 절대 안 망한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은행도 26곳 가운데 16곳이 퇴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이 퇴출되는 것만으로 무슨 문제냐 할 수도 있는데 그 대기업과 연관된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 그다음 하청업체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동시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그룹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997년에 한보그룹 부도가 난 이후로
한라그룹, 그다음 뉴코아 그룹, 그리고 혜태그룹, 그다음 쌍방울그룹, 기아그룹, 그리고 국동건설, 그리고 현대그룹, 대우그룹, 그리고 하나은행, 그리고 대우그룹, 뭐 현대건설, 그다음에 삼성차 이런 것들이 퇴출되거나 이제 부도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은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그래프가 너무 길어서 제가 가로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세로짜리인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옆으로 한번 돌려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있죠.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색깔이 칠해진 것은 그 당시에 탑 30대 그룹들이 여기 이렇게 나열이 쭉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현대, 그다음에 삼성, 대우, LG, SK 이렇게 쭉 순으로 내려가는데요. 흔히 말하는 최상위 재벌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그룹이 해체가 되거나 그다음에 다른 형태로 이제 분할 되기까지 간 그런 업체들인데요. 저희가 또 아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우그룹, 쌍용, 동아, 한라, 한송, 코롱, 동부, 진로, 동양, 혜태, 신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느껴보면은 위에는 2017년 재계순이에요. 그래서 1, 2부터 30위까지 있는데 현대, 현대차, SK, LG, 롯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을 겪는다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3위 대우그룹이 해체됐다.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SK가 해체되고 GS가 해체되고 농협이 부도가 나고 KT가 망하고 CJ가 부도 나고 그 다음에 부영그룹 16위 부영그룹 밑으로는 쫙 전부 다 부도가 나거나 퇴출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조금 체감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가 조금 틀렸다기보다 그 당시 상황 때문에 조금 달랐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조금 인지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다름은 중앙정부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었는지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음은 제가 이제 우리 중앙정부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별로 준비를 해놨어요. 이걸 보시면은 중앙정부에서는 청년 문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 정책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대중 정부인데요. 이제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본 IMF 이후에 들어선 이제 정부거든요. 그래서 역시 IMF에서 나타난 대량의 실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갑니다. 실제로 IMF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이제 공공 부분의 영리화 그리고 고금리 정책 등으로 인해서 사실 정말 많은 실업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고용 정책들 그리고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청년 문제에 국한됐다기보다도 모든 세대에 아우르는 이제 실업 정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 정책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각 부처에서 만들어내는 실업대책들을 취합을 해서 상정을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확정된 실업대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질문은 지금 남겨주셔도 좋고 제가 보면서 나중에 또 쉬는 시간에 보면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때 나타난 것도 저희가 그때 말 안 하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질문 바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필기해 놨다가 나중에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 심화되죠. IMF 이후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경제적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최초로 청년이란 단어를 특정한 이제 대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청년층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되는 법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근거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을 만들었고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거는 특별법이라는 것은 기본법과는 다르게 시기가 조금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특별법은 5년 후에는 종료된다, 10년 후에는 종료된다 이런 게 있는데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이라고 한 것은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다라고 고민을 해서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최근에 뭐 공공 부분의 뭐 3%는 청년을 채용해야 된다. 약간 그런 개념이 여기 처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투자 기관 혹은 출연 기관에는 매년 3%의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과 관련된 실업 해소 종합 대책들이 수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 실업 문제를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 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대책위원회도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중단기 실업 대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에는 청년 실업 관점에서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청년 고용의 관점으로 프레임을 조금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들어졌던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년 실업 대책위원회도 청년 고용 촉진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2013년인데 청년 고용 의무제라고 해서 아까 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서 매년 3%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2013년 말에는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조금 변화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해야겠다라고 해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되고 이에 따라서 조금 일자리와 고용 관념에서 조금 더 넓게 이제 공공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 발굴 그리고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K무브라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청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 포털 이런 거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 참여단 물론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했지만 여전히 조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청년 고용 위주인 대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죠. 이제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 일자리위원회는 사실 처음에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본 그 영상 아니면은 회상을 하다 보면 청와대 안에 일자리 게시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 고용률, 실업률, 청년 실업률 잡겠다라고 한 걸 보입니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여기 일자리위원회 내 이제 청년 TF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계속 하는 것을 일자리와 고용 정책 중심으로 해오다가 최근에서야 청년과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하는 정책으로 확장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청와대 내 최초의 청년 전담 부서인 이제 청년 소통 정책관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가지게 된 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 추진단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정책 추진단에서는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청년정책 추진단이 신설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네, 혹시 PPT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보인다고 합니다. 네, 네.
아마 PPT 화면 못 보시면서 이 중앙정부 흐름을 따라오긴 아마 힘들었을 건데 나중에 자료나 PPT는 이제 게시판 내 카페를 통해서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청년 기본법이라고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고용,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청년의 삶 전반적인 청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위한 근거로서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는데요. 단기적 청년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그리고 일자리 중심이 아니라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청년의 모든 종합적인 삶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여기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재밌는 것은 그간 정부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었다고 하면은 청년 정책만큼은 청년의 참여,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해서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이 조정위원회 분들과 함께 청년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조금 딱딱할 수 있었지만 IMF 이후로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었던 청년 정책들, 청년 대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간 흐름이 대체적으로는 고용과 일자리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전체적인 청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여기를 통해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청년 문제는 과거에는 일자리 중심이 많았고 최근에서야 일자리만이 아닌 다양한 것들을 청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에 나오는 추진 체계라든가 이제 관련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추진 체계에서 어떤 위원회냐 이름을 조금 알면 되는데 실업대책위원회, 청년실업대책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고용,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있고요. 관련법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그리고 이제 청년기본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정부가 생각했었던 청년 문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우리 청년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것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인데요. 이제 부모님 세대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제 고용과 취업 위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왔을 동안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것을 청년 문제라고 했냐라고 좀 알 수 있는 것들 준비해 왔는데요. 2007년에 88만 원 세대라는 청년 문제에 대한 담론이 확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88만 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청년들이 처음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 비정규직 으로 들어갔을 때 갖게 되는 평균 월급이 88만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열심히 교육받고 졸업을 하면 좋은 일자리로 가고 높은 임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그러한 좋은 임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거나 고용이 보장된 그런 노동, 그다음에 그런 직업을 갖기도 힘들어졌고 실제로 받는 평균 임금도 생각보다 작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일자리만을 우리 청년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2007년에 보면은 반값 등록금 공약이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그래서 반값 등록금이 왜 나올까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것은 일자리로 이행하기 전까지 일자리로 가기 전에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교육비 그리고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것을 계속 토로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아닌 교육에서 또 나타나는 문제를 우리 청년 문제다. 그래서 교육비와 관련된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 이제 청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청년 유니온이 창립되는데요. 이 청년 유니온은 사실 취업 여부, 그 다음에 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특히 노동에 있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년들이 스스로 만든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의 직장이 보장된 곳에 들어가야만 가입을 할 수 있고 거기를 통해서 나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임기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곳이 많이 없었던 거죠.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어려움도 우리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 유니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2년에는 각 정당에서 보면 청년 비례대표를 추진하게 됩니다. 청년 비례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뭐 청년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청년 비례대표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를 살펴보면 청년들은 우리가 정치와 관련돼 가지고 정치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내기 어려운 것들도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 그리고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다양한 곳에서 참여하기에 청년들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아닌 이제 정치와 다양한 사회 참여 부분에서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각 정당에서도 청년 비례대표를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청년 주거 NGO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만들어지는데요. 역시 청년이 겪고 있는 주거권 그리고 주거 불평등 그리고 좋지 않은 주거 환경 이런 것들도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해서 청년 주거와 관련된 청년들의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청년들이 살고 있던 뭐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월세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뭐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국회에서는 만드는 법을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은 전국 단위로 뭔가 사업을 시행할 때 뭔가 사무를 볼 때 이제 법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인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할 때 근거가 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이와 함께 청년 수당이라는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청년 수당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청년 수당이란 게 구직 기간이 사실 길어지고 청년들이 그리고 사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는 청년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사회가 말하는 단계 뭐 교육 끝나고 취업 끝나고 뭐 결혼 끝나고 이제 뭐 육아 뭐 이렇게 그 단계만 밟아오다가 나중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뭔지 약간 이런 것들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시기에 청년 수당이라는 걸 지급해 보자. 그래서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찾았을 때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을 도와주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청년 수당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지만 일자리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기본 조례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사실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모여서 만든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조례가 왜 필요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방정부에서 청년 정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근거로서 청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청년 기본 조례 만들기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 서명 운동 그리고 청년이 만드는 청년 기본 조례안 제시와 같은 청년 단체와 청년들이 함께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논의가 확대를 돼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한 88%의 지자체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청년 기본 조례를 같이 만들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청년 기본 조례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 청년들이 생각한 청년 문제가 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은 이러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청년 문제다라고 나오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 확대.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시정, 복지에서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능력 개발과 지역 인재 양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의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 그리고 네 번째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채 경감, 그리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권익 보호, 권익 향상, 그리고 청년들의 창업 지원, 청년의 건강권 보장, 건강 검진 지원, 그리고 청년의 다양한 교류 확대, 그리고 복지 증진, 지역 정착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양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은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나타나는 청년 정책들,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이 어떤 것이 청년 정책이라고 해왔는지, 청년 문제라고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점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청년 문제는 어디까지 청년 문제일까? 뭐 주거, 복지 전부 다 청년 문제일까? 그리고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누구까지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이 돼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토론할 점이 아직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청년 문제를 만 24세까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청년 문제라고 해야 된다. 어떤 지역이나 또 어떤 분들은 만 34세, 그리고 누군가는 또 35세, 39세, 그리고 45세, 이렇게 연령별로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 문제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까지 청년 정책이고 청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론이 필요한데, 조금 제가 뒤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인생 주기에 대한 전통적인 산문법이 있습니다. 뭐 학교나 아니면 복지 이런 데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아동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동기에는 어떤 게 필요한가? 아동기에는 아동을 이제 잘 돌볼 수 있는 돌봄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다음 돌봄과 함께 올바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 성인기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일자리를 할 수 있기 위한 노동 정책들이 있고요. 그다음 노년기에는 이제 노후 정책들, 앞으로 이제 남은 뭐 여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노후와 연금 정책들이 노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전통적인 산문법에서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한데요. 바로 전통적인 산문법에서 제4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기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이러한 청년기가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아동기와 노년기와 성인기에서는 각자 필요한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기에서는 일시적 취업 정책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취업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잠깐 일시적으로 지금은 경제 상황이 힘드니까 이때 해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청년기에 필요할 게 아닐까. 그리고 미취업 청년이 아닌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행에 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예컨대 이제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 정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을 도와준다던가 주거비를 지원한다던가. 근데 지금은 취업을 원하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내가 취업에 있다가 잠깐 쉬고 있지만 이런 청년들에게도 다음에 안정적인 성인기로 진입되기 위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회가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밖 청년들도 좀 포괄하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상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뭐 아동에서 성인기까지 비교적 조금 큰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었다고 하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에게 맞는 기술과 능력을 획득할 이제 시간이나 경제력도 조금 부족하고요. 누군가는 이러더라고요. 이제 기업에서 신규 채용, 이제 신입 회원을 뽑는데 뭐 경력직을 원한다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조금 안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뭔가 내가 기술과 능력을 획득할 시간인가 경제력이 지금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등록금이나 이제 생활비에 따른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들이 있고 실제로 내가 스스로 뭔가 임금을 협상하고 기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노동 협상력도 지금 청년 세대는 부족하고 그다음 심리적도 부담이 많은 지금 이러한 시기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의 조건이 없다고 하면 안정적인 사회 진입이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조금 도와주고 안정적으로 다음 성인기로의 전환, 이행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청년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 정의에서 조금 먼저 따져볼 건데요. 법률적 정의로 이제 나이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이는 지금 카톡이란다. 저 메시지 채팅방에서도 이야기가 많아요. 39세까지 39세 한 표, 45세는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행정에서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면은 사실 예산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뭐 인원 그 연령이 제한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아니라도 지금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이란 청년 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법률적 정의를 통해서 청년 문제가 뭔지 아니면 청년 정책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청년 정책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법률적 정의에서 조금 넘어가서 사회적 정의를 통해서 청년 정책이 어떤 것일까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 아까 전에 우리 이행 관점에서 봤는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그리고 이 이행은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집에서 나만의 뭔가 독립적인 주거로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행 과정 누구나 거쳐가는 단계인 이 이행 단계에 있는 청년기 상태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청년 정책이라 하자라고 이렇게 사회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떤 정책 청년 문제가 어떤 청년 정책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 조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정의를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사회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 청년 정책의 목표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나이 순이라기보다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해주거나 그다음에 안정적인 이행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년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청년 세대가 있다 없다 나이가 많아야 된다 없는다를 떠나서 우리 청년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나타나는 위험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청년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에서 2015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신뢰도를 조금 조사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내가 청년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고 하는데 일어서기 어렵다라고 하고 응답한 비율이 65.1%입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 중요할까 아니면 나의 부모님의 지위가 더 중요할까 물어봤을 때 부모의 지위가 더 중요하다가 72.7%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는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물어봤을 때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가 80.1%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위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했을 때 도움받을 수 없다. 66.1%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표로서 살펴보면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를 충분히 뭔가 도와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신뢰를 내가 사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사실 청년들은 사회 안에서 자꾸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나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느끼고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올바른 이행, 안정적인 이행으로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고립되는 현상을 청년 정책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의 필요성인데요. 사실 청년 정책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조금 준비했어요. 이제 급속한 사회 변화, 그리고 이제 예측 불가능한 미래, 그리고 이제 이전과는 다른 감각인데요. 이 세 가지를 좀 잠깐 살펴볼 건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청년 정책만큼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급속한 사회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계청,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제 경제 성장률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기도 하고,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낮은 경제 성장률도 나타나기도 한데, 이게 좀 멀리서 여러분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했다가 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낮은 성장률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뭔가 급속하게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변할 건데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고용률이나 실업률을 보시면 또 많은 고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나타나는 지표로 이제 뭐 1인당 뭐 노동 생산성이라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빠른 속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뜻하냐고 하면은 고용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노동 생산성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 AI 아니면 로봇의 발달을 통해서 더 소수의 인원들을 가지고 더 많은 이제 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애플이나 이제 테슬라 뭐 이런 것들, 뭔가 IT 계열의 이러한 것들을 기업의 시가총액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삼성 이런 것보다 시가총액이 한 2배, 3배 더 높습니다. 근데 2배, 3배 더 높은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삼성이 더 많아요. 무엇을 뜻하냐고 하면은 더 이상 많은 인원으로 더 높은 부가 창출을 창출하는 시대는 조금 아닌 게 아닌가. 이제 적은 인원으로도 더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또 예측 불가능한 미래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예측 불가능한 것도 우리 청년 정책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형법 범죄율이라고, 이게 연도별로 나타난 건데요. 범죄율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율도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법 범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살인, 그리고 강도, 성폭행, 폭력, 절도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우리 미래 사회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를 것 같다. 약간 예측 불가능한 미래일 것 같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국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거와 관련돼 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우리 청년들이 주택 매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까, 앞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부양비라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노년 인구를 부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래프 위에 그래프에서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이제 부양해야 될 인구가 조금 적었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커지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년 인구는 증가하고 청년 세대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은 약해지고 청년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노년층을 우리가 부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건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항상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인구의 감소도 여기 보시면 학력 인구의 감소인데요. 역시 우리 전국 단위에서도 봤어도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이 정말 불가능하다. 정말 인구가 감소가 돼서 지방이 소멸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전환점을 통해서 뭐 인구가 다시 증가될 것인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전과는 다른 감각인데요. 이게 사회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예요. 뭐냐고 하면은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뭐 경제적 위치 아니면 지위보다 다음에는 조금 더 몇 시간이 조금 더 흐른다면은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안에서에도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비율이 커지고 있고 우리 세대와 부모님 세대를 이제 격차도 더욱더 커질 것 같다라고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출산율인데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고 하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면 지금은 조금 우리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출산하고 하는 것보다도 내 개인적인 삶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출산을 미루거나 안 하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감각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도 않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급속한 사회 변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감각들을 통해서 새로운 청년 정책이 도입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주거의 빈곤의 증가, 청년 개인 부채 증가, 우울증 증가, 높아지는 자살률, 이행기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집중되는 사회 문제, 노동소득으로 개인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며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시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청년 실업 위주 정책이 아닌 새로운 청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청년 일자리 문제만 이제 공공 문제라는 기존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 전반을 공공의 문제로 정하고 청년이 시민으로서 이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하는 그런 청년 기본법을 통해서 새로운 청년 정책에 대한 시도가 앞으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나도록 하고요. 질문 사항은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쉬는 시간 네, 가졌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들으시면서 생각한 질문들 아니면 고민점 한번 남겨주셔도 좋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께서 남겨준 채팅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나타났던 질문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강의하는 동안도 엄청 다양한 질문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공감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각자 가지고 계시는 문제점, 그다음에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또 이제 군대 이야기와 함께 뭐 여성 뭐 성차별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성차별 문제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불리해. 그다음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불리해. 예를 들어서 남자는 군대를 가는 시간이 너무 여성들에 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여성이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다음 남성이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여성이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 또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남성이 어려운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공감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같이 누가 더 어렵다를 벗어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방향점을 우리가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상대성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 하기 위해서 서로 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약간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뭐 남자 혼자 살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를 여성 혼자서 살 것도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인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해결책을 좀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뭔가 우리 사회가 좀 경쟁이 중요하지만 경쟁을 통해서 누구는 피해자고 누구는 가해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적인 성차별 그다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대안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도. 그리고 여성 자살률도 높은 것도 최근 이슈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청년들끼리도 격차가 심해지는 게 느껴져서 힘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끼리도 이제 격차가 심해지고 사실 이제 뭐 경제적인 지표로 따져봤을 때 과거에 이제 상위 뭐 10%가 가져가는 우리 사회 총 자산의 비율 그리고 과거에 아래로 10%가 가져가는 우리 사회 총 자산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사실 현재는 지금 극소수의 10%, 20% 혹은 1%가 우리 사회 자산 부의 한 90% 절반 이상 가져가고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사실 피해자는 우리 청년층이죠. 그다음 그 조그만한 자원을 가지고 저희들끼리 경쟁하고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 저도 공감이 같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부기관 공무원 등에서만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업에 대해서는 증세, 규제, 각 지역 사업체 사정을 고려치 못한 과도한 임금 인상, 청년 연장 등으로 사업주를 압박하면 실질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필요한 일자리 수는 정해져 있고 여러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또한 청년의 어려움이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고 하고 있을지는 저는 정부 관계자가 아니지만 저는 약간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업 물론 일자리가 확대가 되는 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죠. 공공 일자리를 무조건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이제 법률적인 근거가 희박하긴 한데 사실 민간 시장에서 경제도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와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상황이 조금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이게 저는 이분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을끼리의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힘들어지고 청년층은 감소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서 노동 활동을 하게 될 청년층이 힘들고 이렇다고 하면은 사실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사실 우수한 인재들 또 건강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사회 우리 사회에 계속적으로 배출돼야 거기를 통해서
우리 기업에서 얻는 이제 소득 그리고 이제 미래 지향점을 계속 준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건데 그러한 점에서 이제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에도 이거는 청년만의 문제 아니면은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면 이거 기업에서 그냥 무작정 많이 뽑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문제는 우리 기업과 정부와 우리 지역이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같이 필요한 범위에서 채용도 늘리고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내가 청년들에게 이러한 사업 지원해 보겠다. 이렇게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지원이 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은 또 올바른 교육 또 적정한 교육을 받기도 원한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청년들에게 뭐 지원하게 되면 술 먹고 뭐 그런 데 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유독 청년 세대에만 그렇게 보는 관점이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예컨대 기업에게도 다양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도 그 사업을 올바르게 쓰는 기업이 있고 사실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왜 유독 청년들에게만 이런 관점을 보고 있을까? 사실 청년들도 사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여기 강의 듣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계획했을 때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은 또 적정한 교육 이런 것도 원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의 질이 같이 개선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이에 대한 논쟁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39세에 49세 뭐 30대는 청년층이고 40대는 뭐 50. 근데 나이의 논쟁에 대해서 왜 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왜 29세가 돼야 되고 34세가 돼야 되고 45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 논쟁은 34세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니까 34세가 아니고 35세인 분들은 우리도 힘드니까 청년층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39세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정책이 있다면 우리는 42세인데 우리도 이렇게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원해줘야 된다. 이러한 범위에서 이제 나이에 대한 논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논쟁하는 것도 저희들끼리 을끼리 좀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 법에서 19세에서 34세까지의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정책이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청년 정책이라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34세 이후에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고용노동부 아니면 복지부 아니면 문화체육부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단순히 우리 나이 때 청년을 넣어야만 이때 지원해 줘야 돼 이게 아니라 뭐 34세가 넘어서 힘든 게 있다면은 그 힘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 부처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청년 나이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라 중장년층의 신혼부부에도 힘든 게 있다고 하면은 그 중장년층 신혼부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만들고 지자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단순히 그냥 나이를 통해서 자르는 것은 사실 행정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저는 뭐 저희끼리 약간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권한과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대가 우리 청년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 청년 정책이 아니라도 50대 분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각 부처에서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나 기성세대에 비해서 20, 30대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 이 적은 인구의 요구사항이나 어려움을 위해서 기존의 사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정말 어렵네요. 보자. 인구의 요구사항이나 어려움을 위해서 기존의 지각 변동이 근데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이라든가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청년 정책이라고 하고 청년들에게 왜 뭐 지원을 많이 해주냐고 하는데 우리 전체 예산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작거든요.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예산이 정말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청년의 인구가 감소가 돼서 위험하다,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다,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집중적인 사업과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네. 5월 달에 정책 제안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지원팀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임을 통해서 아마 풀어주실 것 같고요. 한정된 일자리에 청년 채용이 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임금 피크 대상자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압박을 많이 받으셨고 그동안 가계 문제 발생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지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일자리 청년 채용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잠재적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임금 체계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장기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면 임금 체계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5, 60대까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과연 많을 것인가 이런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자기의 수준이라든가 성과에 조금 맞춰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또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라고 해서 단순히 외국 같은 경우에 임금 피크제를 20, 30대 오히려 월급을 더 많이 주고 나이가 들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20, 30대 결혼도 하고 주거도 해야 되고 가장 경제적인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임금 체계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에 청년들이 같이 갈 거고 예를 들어서 교수님도 이제 연봉 1억이 넘잖아요. 오래 계신 분들은. 근데 신규 채용된 교수님이나 또 오래된 교수님들 뭐 노련미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일적으로 하는 부분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임금 체계도 정말 뭔가 성과가 열심히 준비하고 더 그 오래된 교수님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면은 임금 체계도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데 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부터 계속 강의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 강의와 선택 강의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마 들은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수료증 받으시면은 수료증도 준다고 하니까 수료증 받으시면 수료증 또 SNS에 같이 한번 광고 우리 네트워크 광고도 한번 해주시고 저도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고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 전청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질문 받을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뭐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